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참모부 중장의 아들이자 수석 보위부 요원으로 총망을 받다가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이후 어머니와 함께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윤관 씨는 원래는 총망받는 의사였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반동분자 딱지를 붙이고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아버지의 죽음에 가려진 비밀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보위부로 입대하게 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된 진실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윤관 씨는 김정은과 북한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윤관 씨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두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일을 했던 장윤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게다가 참모부 중장이었던 저희 아버지의 숨겨졌던 비밀까지 전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인턴 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순간이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제 이름이 당당히 수석으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이어 시작된 검증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사과에서 불만을 표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대학에서도 줄곧 수석을 놓친 적이 없던 저였기에 제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외과 실습에서 보여준 뛰어난 수술 능력과 환자 진단 능력은 이미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죠. 결국 몇 주간의 치열한 검증과 논의 끝에 저는 간신히 인턴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껴안았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말에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의대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모부 장교였던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제게만큼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특권층의 삶을 살면서도 검소함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시던 아버지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평양 제1중학교 시절부터 의대 진학까지 제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던 그 눈빛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중앙당 병원 원장이었던 외할아버지마저 갑자기 은퇴를 하셨고 어머니는 평양 무역회사 격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저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대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장정민의 가족이라고. 반당 종파분자의 자식이 어떻게? 의과대학 교수들의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반당 종파분자라는 그건 최악의 낙인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저는 밤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셨죠. 그리고 저녁에 사고사 소식이 들려왔고요. 아버지의 시신은 부검도 허락되지 않았기에 저희는 그렇게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의문을 품을 겨를도 없이 슬픔에 잠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수상쩍게 느껴졌죠. 게다가 평양 종합병원에서의 인턴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누구보다 실력은 출중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동기들은 하나둘 진급이 확 되는데 저만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수술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죠. 뒤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장윤관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김규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아버지의 옛 동료였다 했어요. 병원 뒤편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동료를 만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네의 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소. 김규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자네 아버지는 결코 반당 종파분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규철이 남긴 쪽지에는 수상한 암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거든요. 창고 3비 1974-528. 결국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우리 집 지하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그곳에 아버지의 낡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창고 구석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USB가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아버지의 꾸준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양시내 제약공장, 7곳의 실상, 39호실 비자금 내역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무언가 거대한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주민용 의약품 생산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공장들 이면, 해외 인력 송출의 실체, 그리고 보위부 내부의 부패까지 전부 말이죠.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공책을 덮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우리 가족에 대한 감시,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제재가 이 문서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아셨나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신 후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다. 그게 다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윤관이야, 그 이상 캐내려 하지 마라. 내 아버지처럼 될까봐.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활용해 제약 공장들의 생산 내역을 검토했고, 표면적으로는 해열제나 진통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마약 제조 시설의 존재였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이 이런 식으로 조성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파헤치다가 목숨을 잃으신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김규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심은 섰소.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제 대답에 김규철은 쓴웃음을 지었죠. 그렇다면 이제 동무도 의사의 길은 접어야 할 거요. 대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챘어요. 보위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또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하려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병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의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접어야 했죠. 하지만 이건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위부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천재적인 기억력과 분석력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외과 의사의 꼼꼼함과 정확성은 이제 첩보 요원의 자질이 될 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위부 시험장 앞에 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양 종합병원 인턴 가운을 벗은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는 것은 마치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제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죠.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곳에서 아버지도 이런 긴장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장윤관 동무 이름이 호명되자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시험관실로 들어서는 순간 날카로운 눈빛들이 저를 꿰뚫었죠. 의학부 수석 출신이 왜 보위부 지원했지? 첫 질문부터 심장을 겨눴어요. 준비해둔 대답이 있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진심을 누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개인의 병을 고친다면 보위 사업은 조국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죠. 시험관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제가 인턴이었을 때 평양종합병원에서 만났던 간부였고 실기시험은 더욱 긴장됐어요. 사격장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쳤습니다. 모든 총알이 관역 중앙을 관통했어요. 처음 만져보는 총이라고 했나 교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체력 검정의 한계를 시험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장시간 버텨본 경험이 있다지만 이건 달랐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제 외침에 시험관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최종 면접 날 복도에서 난 의외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김규철 동무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쳐갔지만 스치는 순간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발표 날 저는 제가 전체 수석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오한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훈련소에서의 일상은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기상, 끝없는 훈련과 사상 교육.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동료들의 감시였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매 순간이 시험이었죠. 그렇게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만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전 검거 훈련이었죠. 제게 주어진 임무는 한 반역자를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자 역할을 맡은 사람의 혐의가 아버지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장윤관 동무, 자네는 타고난 보위부 요원이야? 평가관의 말에 쓴웃음이 났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보위부 정보 분석가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고, 아버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보 분석관은 보위부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죠. 모든 정보가 이곳으로 모이고 이곳에서 분석되어 다시 각 부서로 흘러갔습니다. 장윤관 동무, 이쪽으로 오게 과장의 안내로 제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에서 멀어 어둑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좋았죠. 첫 업무는 평양시내 제약공장들의 생산 보고서를 검토였습니다. 장동무가 의학 지식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게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업무 지시였지만 제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죠.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 생산 라인의 설비 내역이 이상했어요. 이런 화학 구조로는 진통제가 나올 수 없는데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평양시내 7군데 제약공장의 설비 목록, 원자재 수입 내역, 생산품 목록,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특히 특정 화학물질의 수입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죠. 창동무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들의 거래 내역도 한번 보게 상부에서 새로운 자료가 내려왔어요. 무역회사들의 수출입 관련 문서들이 었죠.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금의 흐름이 복잡했어요.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다시 제3의 회사로,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비자금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몰래 메모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조직 지도부 산하 특수단위들의 활동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과장의 신임이 높아진 덕분이었죠.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수단위들은 겉으로는 무역이나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체계적인 법죄 조직망이었죠. 각 단위마다 맡은 역할이 달랐고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근이 늘어날수록 아버지의 수첩을 더 자주 꺼내보게 됐어요. 수첩 곳곳에 찍힌 작은 점들, 언뜻 보면 잉크 얼룩 같은 것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이건 모스 부호인가? 그렇게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암호 해독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규칙을 발견했어요. 점들은 모스 부호였고 해독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장윤관 동무, 요즘 야근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의 말투가 의미심장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도 챙기게.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경고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김규철을 마주쳤습니다. 윤관 동무, 조심하게. 벽에도 귀가 있으니. 그의 속삭임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보 분석과에서 나날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에 암호가 하나둘 풀릴 때마다 그분이 마주했던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 시내 제약 공장들의 실체였습니다. 총 7곳의 공장이 있었어요. 순남구역의 려명 제약, 대성구역의 광명약품, 모란봉구역의 천지 제약, 그리고 낙남구역, 선교구역, 평천구역, 서성구역에 각각 하나씩 이 공장들은 놀라운 위장술을 갖추고 있었죠. 1층은 실제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생산합니다. 현장 실사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건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시설이 진짜였죠. 의학적 지식으로 분석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이 화학구조, 메스암페타민 제조 공정이고 여명제약의 지하시설은 필로폰을, 광명약품은 암페타민을, 천지제약은 헤로인을, 각 공장마다 전문화된 마약 제조 시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생산 규모는 어마어마했어요. 여명제약 3분기 매출 8천만 달러. 이게 한 곳의 3개월 실적이었던 거예요. 7개 공장을 모두 합치면 연간 수십억 달러. 이 돈은 모두 비자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민용 의약품은 허울 뿐이었어요. 감기약 생산량 전년 대비 30% 증가. 보고서의 숫자는 그럴듯했지만 실제 약국에는 빈 선반뿐이었죠. 진통제 하나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해외 인력 송출의 실상이었어요. 러시아 건설 현장 노동자 임금 정산 내역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급 3,000달러 중 2,700달러가 상납금으로 거쳤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건 고작 300달러, 그마저도 대부분이 숙식비로 공제되어요. 시스템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당의 무역회사가 해외 업체와 계약을 맺어요. 노동자 한 명당 월 3,000달러 하지만 노동자와는 다른 계약을 했죠. 월 300달러, 3년 계약 이탈하면 가족이 처벌받는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위부 내부의 비리였어요. 간부 동지들 상납금 정리 문서를 발견한 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위직들의 월별 뇌물수수 내역이었죠. 최상급 간부는 월 10만 달러, 중간급 5만 달러, 직급별로 금액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과의 유착도 적나라했어요. 마카오의 돈 세탁 조직, 러시아의 마약 카르텔, 동남아의 위조 지폐 조직, 모두 보위부 고위층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제거작전 문서를 발견했어요. 장정민, 상좌 처리 계획서라 제목의 극비 문서처리였죠. 첫 페이지부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대상 장정민, 45세 정치부 감찰과장, 사유조직 비리조사 및 내부 고발 시도. 처리 방안 사고사 위장 제거, 문서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미행, 전화 도청 내용, 접촉 인물 리스트까지 전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약 제조 시설과 비자금 계좌를 포착했다는 것을 폭로하려 했다는 것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처리 과정도 상세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량에 세워둔 도청기로 모든 일정을 파악하고 그날 아침 브레이크 장치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상 제거 완료, 사고사로 위장 성공, 차가운 보고문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홀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평양 시내 7개 제약 공장의 마약 제조,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 해외 노동자 착취와 인신 매매의 보위부의 부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다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자료까지 전부 말이죠.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의 제거는 2번 다시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죠. 제겐 아버지가 없으셨던 준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사무실에서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김규철 이거기에 서 있어요. 자네, 비밀 하나쯤 간직할 수 있나? 어두운 지하 문서고 자리를 옮긴 후 그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동지들이야.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5명의 암호명이 적혀 있었죠. 모두 보위부의 고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가 건넨 냅킨 속에는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들일세. 양심적인 요원들과의 연대는 마치 지하 조직처럼 이루어졌어요. 보위부의 7명의 요원들로 말입니다. 모두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죠. 가장 위험했던 건 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서류를 보관하고 계시진 않나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윗집에서 도청하고 있어 어머니의 입모양으로만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다며 나가셨어요. 저도 잠시 후 그 뒤를 따랐죠. 북새동 시장 구석진 곳에서 어머니가 건네신 건 낡은 장바구니였습니다. 바닥을 뜯어보니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수첩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어진 결정적 증거 수집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조직 지도부의 비자금 계좌 내역을 입수하기 위해 매일 밤 시스템에 접속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마약 제조 시설 촬영은 목숨 건 도박이었어요. 평양 시내 7군데. 제약 공장 경비가 삼엄한 공장들을 하나하나 촬영해야 했죠. 시설 점검 나왔습니다. 의학 지식을 살려 점검관으로 위장한 채 지하 시설까지 들어갔어요. 보위부 수뇌부의 부패 증거를 수집하던 나날은 하마터면 발각될 뻔했어요. 장윤관 동무, 거기서 뭐하나? 갑자기 들린 부국장의 목소리에 등줄기가 얼어붙었죠. 다행히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증거를 복사해 3개의 USB에 담았어요. 하나는 제가 목에 걸고 하나는 김규철에게 맡겼죠. 마지막 하나는 어머니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자료들은 평양 곳곳에 분산시켜 숨겼어요.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낡은 창고, 폐건물, 벽 속, 오래된 서점에 책 사이에 두고 모든 장소를 암호화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규철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윤관 동무, 우리가 감시받고 있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렇게 저는 김규철의 경고와 더불어 저를 감시하는 그림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단계는 보위부의 감시망 분석이었습니다. 3년간 보위부에서 일하며 파악한 시스템의 허점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장동무, 순찰 일정표 검토 좀 해주게. 과장의 지시는 오히려 제게 기회였죠. 모든 검문소의 근무 시간과 인원 배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국경지역 경비 강화 계획입니다. 어느 날 책상에 올라온 문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기며 국경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매 시간 정각마다 순찰하지만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엔 15분간의 공백이 있었죠. 김규철이 은밀히 알려준 정보도 있었어요. 이소대 경비병들이 월요일 새벽마다 몰래 장사꾼들을 통과시켜준다네.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아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도강 지점 선정에도 공을 들였어요. 러시아 국경은 너무 위험했고 휴전선은 아예 불가능했죠. 결국 중국 국경이 최선이었습니다. 특히 해삼 부근의 좁은 강폭, 그곳이 가장 적합해 보였어요. 김규철의 도움으로 접선한 브로커는 의외로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단둥까지만 모시면 되는 거죠. 그의 말투는 차분했어요. 준비물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USB는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었고 중요 문서들은 비닐로 여러 겹 싸서 허리춤에 숨겼어요. 현금도 준비했죠. 달러, 위안, 북한 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세 종류의 화폐를 준비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평양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수시로 바뀌는 검문소, 불시 검문, 게다가 보위부 요원의 이동은 더욱 엄격하게 감시받았죠. 출장 승인 받으셨습니까? 매번 이런 질문을 받아야 했어요. 김규철이 알려준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김정은 동지 시찰 준비로 경비가 분산될 걸세.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죠. 그날을 탈출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탈출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만은 단단했고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척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둘 챙겼어요. 탈출까지 남은 시간을 초침 소리와 함께 세어갔어요. 12시간, 8시간, 4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증거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USB 속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창밖에 어둠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시작됩니다. 자유를 향한 그리고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평양역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매일 출근하던 길이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목에 걸린 USB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운명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평양역 검문소에서 첫 번째 고비를 맞았어요. 보위부 신분증을 꺼내자 경비원이 경직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했죠. 통과하십시오. 식은 땀이 흘렀지만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새벽 첫 차에 올랐어요. 청진행 열차 타시는 건가요? 옆자리 승객의 물음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목적지는 해산이지만 티켓은 청진으로 끊었죠.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번째 위기는 순천역에서 찾아왔습니다. 보위부 불시 검문입니다. 모든 승객은 소지품 검사를 받으십시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때를 위해 준비해뒀죠. 보위부 검열관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도 검문 나왔는데 동지들 수고가 많소. 이 열차가 북부지방으로 들어설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고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이 점점 가까워졌죠. 청진역에서 내린 후 은밀히 해산 행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규철이 준비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위조된 출장 명령서, 이게 마지막 보루였죠. 해산에 뭔 일로 오셨습니까? 버스 기사의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조사차 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자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어요. 약속된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도강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 아직 4시간. 허름한 여관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죠. 짐은 최소한만 가져가세요. 브로커의 말이 떠올랐어요. 옷까지는 모두 버리고 증거 자료만 챙겼습니다. USB 문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 한 장. 가슴 한켠이 아려왔죠. 밤 11시, 마침내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브로커의 도움으로 와 계셨죠. 강물이 꽤 차가울 겁니다. 그의 말에 절로 몸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순 없었죠. 어둠 속을 헤치고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대다. 브로커의 속삭임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가의 바위 틈에 몸을 숨겼어요.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영하의 물살이 온몸을 핫휘었죠. 목에 걸린 USB가 심장처럼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꼭 해내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가 있다. 강 건너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고 탕탕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어요. 물속에서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아버지의 진실, 그 모든 희생자들의 이야기, 이걸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중국 쪽 강둑에 향해 헤엄쳤어요. 간신히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와 총성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달렸죠. 여기입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이 보였어요. 구원의 손길 같았죠. 차에 오르자마자 엔진 소리가 포효했습니다. 단둥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뒤에서 들리던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희는 마침내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할 겁니다. 운전사의 말에 겨우 긴장을 늦췄어요. 목에 걸린 USB를 확인했죠. 다행히 방수팩이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창 밖으로 수상한 차량이 보였거든요. 보위부 공작원들이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운전사의 말에 다시 긴장이 됐죠. 그렇게 저와 어머니, 브로커는 중국을 벗어나 라오스를 건너 태국에 도착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첫날, 너무나 낯선 공기가 제 폐부를 채웠어요. 국정원 조사실에서 맞이한 새벽은 그동안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온몸이 까닭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모든 증거입니다. USB를 건네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고 평양의 제약 공장들, 해외 노동자 착취 실상, 비자금 계좌 내역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마다 조사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장윤관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조사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은 북한 정권의 폐부를 찌르는 것이었죠. 특히 마약 제조와 인신매매 관련 자료들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제 기억력과 분석력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어요. 의사 출신다워요라는 조사관의 말에 씁쓸한 숨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의 만남도 이어졌어요. 이런 구체적인 증거는 처음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향한 열망이 보였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의사 자격을 다시 따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죠. 북한에서 최고였다고요? 여기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의학기술, 생소한 장비들, 하지만 제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오히려 더 강해졌을지 몰라요. 이제는 단순히 의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탈북민 진료봉사를 나갔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처럼 오신 거죠? 환자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그들의 상처는 단순히 몸의 질병이 아니었죠. 저와 같은 아픔, 같은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 자격증을 받던 날,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진정한 의사가 됐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단순히 자격증을 되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북한 인권단체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독재 정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 그것도 치유의 한 방법이니까요. 가끔 평양의 그 창가가 그립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북한에서 온 새로운 환자를 맞이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이분들의 몸과 마음 모두 치유하리라.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젊은 탈북 의대생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오르죠. 여러분의 꿈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입니다. 평양의 그 밤과는 또 다른 빛깔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불빛들이 제게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죠. 언젠가 이 빛이 북녘 하늘까지 비출.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차트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치유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를 말이죠.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억울한 아버지의 죽음과 북한의 끔찍한 비리들을 폭로하며 저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처럼 자유를 맛보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다시 시작이 된 셈이죠. 앞으로의 저희 길도 응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윤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체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그가 한국에서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응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일상의 자유를 위해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평양정보통 채널 운영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